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년을 경제실정 2년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실정 백서를 펴냈습니다. 이름이 경제실정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해 유송룡이 쓴 임진왜란 야사지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이렇게 책을 오늘 펴냈는데요. 지금 민생투쟁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지금 받았습니다. 갈수록 표현들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좌파라는 글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황교안 대표 경제는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간다. 또 좌파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했죠. 그리고 좌파 세력이 대권 투쟁으로 폄하하고 있다. 자신의 이 민생 장정을. 이렇게 좌파를 자꾸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한번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권 투어 아니냐. 그리고 한국당은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면은 아예 세비를 차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시죠. 이건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잡아있습니다. 신한울 상사위 건설. 에너지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원전마저 폐지해버리면 뭘 가지고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간단 말입니까? 정말 고집 정부입니다. 야당도 지금 밖으로 돌면서 장외투쟁하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내년도 총선을 이제 1년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 총선은 그 문재인 정부의 심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회를 벗고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심대장정이요. 제가 15년 전에 했던 겁니다. 지금 배낭미 구선을 뭐 다닌다고 뭐를 얻겠습니까? 그 국정의 중심 마당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냥 그 문재인 심판으로 우리 보수가 그냥 그 표를 바로 얻겠다. 그것도 극우 보수로 수구 보수로 안 됩니다. 예, 정웅갑 의원. 일단 좌파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좌파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그 엮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건 우선은 그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와 지금 한국당의 움직임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지역 순회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지지층 결집으로서 본인 개인적인 정치적인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원외라는 그 당에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거기에 결국 이제 대선을 염두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그 황 대표 본인의 어떤 얼굴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이 있다고 보고요. 이 지금 한국당에서 징비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총선의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저는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결국엔 이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한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고리를 갖고 내년 총선을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제1야당에서의 그럼 책임론은 없느냐. 결국에 그럼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1야당으로서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지금 이제 장외에서 계속 19일의 일정입니다만 끝까지 저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역설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국회를 내버려두고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추경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서 계속 외연에 다니면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정쟁적인 측면의 언급을 강조할 경우에 과연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와닿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당의 전략을 지금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듣는 도중에 새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현재 노조 조합원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찬반 투표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영 기자. 네. 예,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벌인 조합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96.6%의 찬성률로 오는 15일 전국 버스 총파업이 결의됐습니다. 분위기는 일찌감치 감지됐었는데요. 투표가 종료된 서울에서 89%, 경기에서는 97%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버스 기사는 총 4만 1천여 명, 버스는 2만여 대로 전국 버스의 절반 정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파업 전날인 14일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벌이는 최종 조정회의인데요. 정부와 경영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태도가 강경하고 경영자 측과 정부의 입장 또한 분명해 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자동차 노조 연맹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96.6%의 찬성률로 버스 총파업이 결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게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나니까 기존에 이제 버스 기사들의 기본급 구조가 기본급은 굉장히 적고 나머지는 시간의 수당으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월급을 벌충하는 구조로 임금 구조가 돼 있었는데 예. 주 52시간제가 시작이 되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고 치면 예. 한 170만 원이 기본급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당 구조로 돼 있는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급여가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씩 지금 깎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추가로 버스 기사들을 다시 채용을 해주던가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아니면 지금 현재 임금 구조를 바꿔서 한 100만 원씩 지금 임금이 깎이는 이런 상황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금 인상을 가장 큰 요구 조건으로 임금 내고 인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근데 버스 기사 충원 문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임금 문제도 사실은 그 회사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현재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준공영제를 도입한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서 서로 간에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일이면 일주일이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총파업되면 보통 불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저는 지자체하고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은 이미 한 1년여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버스기사 충원 문제를 계속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 요금을 올리거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늘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파업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버스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특히 예. 버스,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이슈든지 이렇게 착착 설명을 잘해주시는 김성환 평론가가 계셔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 늑대나 아무 때나 오는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운갑 위원 평가를 들었고 정기람 교수. 예. 네. 하여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아마 노리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1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 예. 황교안의 이미지, 소위 이른바 문재인 대 황교안 이 이미지 구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를테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표의 천막 당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민생 국토 대장정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낸 징비록 예. 이 백서라는 거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무능한 정권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책적 어떤 자료라면 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죠. 네. 그러나 이것이 장외투쟁과는 좀 언밸런스하다. 기본적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어떤 장외투쟁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 행보라고 하는 어떤 여론의 어떤 부담, 따가운 시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번 백서 발간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좀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무능한 정권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합니다만 또한 한나라당과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예.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민생 경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예. 좀 더 주력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장외투쟁을 하면서 입만 열면 좌파, 독재 정권, 김정은, 이를테면 대변인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예. 저는 좀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는 작은 어떤 승리, 여기에 저는 너무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미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했습니다. 오늘 정당 지지율,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요. 예. 양 거대 정당이 지지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다 극대화시켰습니다. 거의 따라잡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라면은 전략적으로 이게 우파 구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는 정말 뭔가 좀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 더 나아가서 야당의 심판 프레임이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요즘 좌파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반독재 좌파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이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예, 최수영 교수. 네.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민생 탐방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대표지만 사실은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 여론을 들어봐야죠. 저희 원외 인사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들어봐야죠. 그래서 지금 쭉 가고 지금 사실 원내 전략은 나경원 대표가 원내 전략 짜고 있습니다. 오늘 징비록만 해도 이게 부제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한국 경제라는 부제를 달았고요. 네. 2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경제 대안을 내놓은 거죠.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주 전에 와서 이걸 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는 오늘 새롭게 선출된 이인영 대표를 맞이하면서 좀 같이 원내 전략을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대권 노름이다. 대권 얘기하는데 정당의 졸린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그러면 거기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이 나중에 대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이 꼭 지금 뭐 대통령 선거운동 하듯이 한다고 비난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디 있는지 저는 오늘 여론조사 좀 얘기 우리 정인환 교수님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하나 나온 게 리얼미터가 한 거 보면은 수도권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이 50%가 나왔어요. 긍정이 44%고.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저는 굉장히 이 점을 높게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사실은 중도 많이 모인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민심이 바로미터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 부정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유의미하고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황교안 대표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 배를 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를 젓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대권 노름이다. 지금 민생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혹시 2012년이 60간지로 무슨 년이었던 2012년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복잡해요. 임진년이었습니다. 임진년이었습니다. 아, 2012년이 지금 징비록 얘기하면서 임진왜란 얘기하잖아요. 60간지가 돌고 돌아서 임진년이 바로 2012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이기도 합니다. 징비록이 발간되려면 그때 발간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징비록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제 경제 징비록을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장률이나 이런 거에 목매달면서 이렇게 경제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정치 공세로 경제를 자꾸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이 2.7% 성장했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보면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3%, 2.9, 3.3, 2.8, 2.7, 3.1이었습니다. 2017년은 유난히 성장률이 좀 좋았던 해였는데요. 이게 부동산 거품 때문에 좀 좋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가 한국 경제가 펄펄 날아가지고 살아서 지금 한국 경제를 살려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경제를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징비록까지 만들어서 경제 실정을 가지고 그걸 책임자들을 뭐 나중에 기록해 두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GDP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근대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이제 외국에서는 GDP 가지고는 경제 지표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GNI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DP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에 고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평가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성장률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부도 경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자꾸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고요. 오히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앞서 제가 개혁이 좀 미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정부는 또 한 정부도 없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라도 좀 고통스럽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수술을 해라. 반도체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를 좀 바꿔놓고 중소기업들이 좀 제조업이 살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뭔가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숫자에 매달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막 정치 공세만 막 해버리면은 경제 정책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걷어낼 부분이 있으면 걷어내고요.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야당으로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파트너로서 책임져야 할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종 변호사는 혹시 징비록 보셨나요? 징비록이 다양한 버전으로 저는 이게 여러 번 봤고요. 제가 원문도 다 봤는데요. 일단 이게 징비록을 쓴 이유하고 자파 공개를 나누어 보면 일단 이제 그 징비란 뜻은 뭐냐면 사스상경 중에 시경이 있잖아요. 시경이 징비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미리 경계해서 후에 그 환란, 후에 그 난을 대비하는 이게 징비거든요. 근데 그 서해 유승용 선생이 임진왜란의 7년의 역사를 눈물과 해안으로 쓴 이게 바로 징비록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왜 징비록을 발간했느냐?
지금 이게 우리 경제가 완전히 좌파 경제 실험으로 경제가 이게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나중에 경제 파탄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왜 이게 경제가 이래 됐느냐 이걸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모든 걸 이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게 의도로 바로 이제 징비록이라는 책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이게 황교안 대표가 뭐 좌파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또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게 제기하는 거는 뭐 철진한 색깔론 논쟁이 아닙니다. 색깔론 이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현 정권의 경제 형태를 한 단어로 이게 쉽게 적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좌파 이게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파는 자유, 좌파는 이게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정책을 보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포용국가라는 게 말은 좋지만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이게 공산주의 이념 아닙니까? 이런 이게 어떤 경제정책을 한 단어로 이게 좌파로 표현한 거지 뭐 근검내게 색깔론은 아니라는 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예. 아무래도 뭐 황교안 그 대표께서는 뭐 평생 법조인이셨고 예. 사실은 뭐 알려지긴 많이 알려지셨지만 총리로서 활동하셔서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뭐 보수 결집, 존재감 구축을 위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이미지 구축은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여론조사 나왔지만은 내년 총선은 어차피 집권 3년 차입니다. 3년 차면은 아마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약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굉장히 박빙이 될 텐데 그럼 표의 나머지 한 5% 정도 이 표를 누가 얻느냐 싸움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한테 왜 한국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좌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현 정권에 비판하고 그래서 이 보수의 표는 상당 부분 결집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지금 탄핵되었던 좀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5% 내지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좀 이제 2년 전보다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수다. 이런 거를 좀 국민들에게 설명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표의 확장성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 그리고 좌파 발언, 징비록 이런 부분 짚어봤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시죠. 나는 원래 항상 내가 앉을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오늘에서 이인영 대표님하고 좀 역지사지도 해보고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자켓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비슷한 이 아까 바른미래당 아니 바른미래당은 좀 더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너무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여러 번 반문하고 그랬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셔서 제가 민생과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일환 교수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어떤 기대감도 좀 느껴지는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뀔 때가 대화의 최적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큰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당선되고 첫 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의 원로이신 그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인영 대표가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것의 최대의 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위 이른바 원내대표실로 예. 출근한다는 각오로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얘기하는데 정치의 복원이 바로 민생이다. 예. 뭐 이런 관점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좀 지지층보다는 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빨리 전환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도 5월 이내 국회 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지난 소위 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벌어졌던 동물국회. 이른바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국회의원만 따지면.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아마 관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속보가 좀 많은 날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합참에서 내용을 일단 밝힌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고요. 시간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입니다. 그리고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킬로 또 270여 킬로미터 정도인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발표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만난 것과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딱 조건만 성취되면 돼요.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있죠? 선거법, 공수처. 이거 이게 일반 안건으로 재지정해서 여야 합의로 이게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고 이걸 이게 철회해서 일반 안건으로 재협상하라. 이게 유일한 정치 복원 협치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인영 새 원내대표가 이걸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게 말로 뭐 복귀해라 해도 20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최수영 교수는 어떤 속담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예. 흥정도 부조다. 흥정도 부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옷 색깔 케미가 어떻고 예. 참 뭐 밥살 사주는 예쁜 누나가 어떻고 우리 저 경청 협치가 어떻고 아주 뭐 말의 수사 레토릭이 화려한데 결국 두 원내대표가 명심해야 할 속담 하나는 흥정도 부조다. 아주 큰 부조입니다. 예. 제대로 흥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정도 부조다. 아주 적절한 속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